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한국사 준비하는 걱정 많으시죠?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좀이라도 좀 덜어드리고자 저희 공무원 장원급제 소방직 과정에서는 한국사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도를 서비스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정근대사 파트에 대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간결하고요. 흐름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굳이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처음 준비한다든가 한국사를 공부해도 잘 흐름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반복해서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좀 다르게 이번 시간에는 근현대사 파트를 여러분에게 강의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근현대사 파트 문제가 여러 직렬에서 한 20문제 중에 보통 7문제 내지 8문제 정도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번 소방직 문제 공개됐을 때는 무려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의 중요성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근현대사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흐름도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전체 흐름과 사건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근현대사에 있어서의 중요성 딱 두 가지를 하나 좀 강조하고 싶어요. 강요는 좀 아니죠. 강조인데. 첫 번째는요. 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과 1876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1876년 강화도조약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날에 일어나는 100한 3, 40년 흐름이기 때문에 연도의 암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는 지금 연도를 많이 못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흐름도를 바탕으로 공부할 때는 반드시 연도를 다른 것들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료의 중요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디나 다 사료는 중요하지만 근현대사에서는 뭐 조약이라든가 협정이라든가 선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사료를 충분히 읽어주시고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여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강의에는 그런 건 없는데요. 다만 우리 강의는 지금 흐름의 이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순서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 볼 두 가지를 제가 지금 강조드린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 제가 쓴 교재 참진한국사를 꼭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제가 뭐 연도나 사료 같은 거 다 집어넣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근현대사 파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시기는 1860년대서부터 2000년 오늘날에 이르는 모든 시기를 다 망라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제목이 뭐예요? 외세의 압력과 대응하니까요. 핵심은 대응입니다. 예. 이 전근대사만 해더라도 외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는데 이제 외세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했는가? 자,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계층들, 이 주도 계층이 한 셋을 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봤는데 이걸 일로 합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집권층이란 거죠, 여러분. 네. 외세의 압력과 대응해서 집권층은 개화라고 하는 방법으로 갔다. 즉 조선도 빨리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피니언 리더들에 속했던 유생들은 개화를 반대하는 이른바 유정척사의 입장을 보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대중들 이미 전근대사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대중이 이제 자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각을 한 대중들은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죠. 그게 바로 동아입니다. 예. 이러한 대응이 모두 하나가 됐더라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나라는 식민지라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자, 하지만 어떤 흐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당연히 집권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집권층의 개화가 그냥 나온 건 아니죠. 바로 그냥 무조건 서양문을 받아들이자 그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변화의 시대, 조선 후기를 얘기하면서 변화의 시대를 이끌었던 북학파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북학파가 이 시기에 와서는 통상개화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북학파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런 통상개화론자의 주장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나름대로 적응한 우리나라의 집권층이 개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물론 대원군이 있습니다. 대원군은 따로 하나의 주제로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그 역할을 묻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대원군은 이러한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좀 약간 벗어나 있는, 즉 전근대적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대원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왕권 강화고 외부적으로는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교 거부 정책을 했기 때문에 서양과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분이 좀 찾아봐야죠. 자,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강화도 조약이죠. 그런데 준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이다. 이거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세계사의 일원으로 손입됐다고 해서 최초의 근대식 조약인 것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약을 얘기할 때 조약문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강화도 조약문 뭐 맨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다시 염두에 두시고 정리하시고요. 자, 개항 이후에는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개화 정책 추진이겠죠. 정부는 1880년대인데요. 그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좀 너무 길어가지고 안 해오는데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된 게 80년인데요. 의정부와 육조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걸 전근대적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시스템에서는 이와 같이 개화를 주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화를 주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가적 역량을 들인 아주 중요한 기구를 하나 만들었고 그게 통리기무아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개화정책 추진이구나. 그리고 뭐 일본에 파견한 수신사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문물을 배우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신사가 나가서 가져왔던 뭐 조선책략이라든가 이런 책들은 이제 조미조약의 하나의 또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와 같이 개화 정책에 추진되는 과정들도 많이 물어보는 주제입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죠. 일종의 반발이죠, 반발. 예.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을 우리는 이모군란이라고 하죠. 1882년입니다. 90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우리나라에는 일본군과 청군이 주도한다는 거죠. 외국 군대가 처음으로 주네. 외국 군대의 주둔이 이루어지는 것이 합법화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이모군란에 있어서의 가장 큰 결과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을 때 개화 정책을 반대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아까 얘기했죠. 자, 그들은 시기별로 그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대원군이 등장하던 시기 대원군도 수교를 거부했잖아요. 이들은 통상 반대론으로서 이런 대원군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거죠. 이항로라든가 기정진 전부 뭐 산림들을 자처하는 조선 후기의 그런 산림과 같은 맥락이 있는 사람들인데요. 자, 이들이 통상 반대론을 주장합니다. 이들은 주리론적 입장에서 절대로 본질, 리는 바뀔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같은 중하의 국가들이 저 금수와 같은 오랑캐들과는 같이 할 수 없다는 이론을 성리학에서 끌어내죠.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위정척사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1870년대 결국 개항은 이루어집니다. 그 개항을 반대했던 논리가 외양일체론이죠. 최익형 같은 사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봤죠. 지금 통리기무아문이 설치되고 조선책략이 들어오고 말이죠. 그 조선책략으로 인해서 조미조약이 체결되거든요. 조미조약 체결되거든. 이런 거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걸 영남만인소, 80년대 개화정책 반대 영남만인소라고 하죠. 만여 명이 상소 올린 걸 만인소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격변적이었어요.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컸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이모군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정부는 이들에게 개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썼습니다. 예.
백성들은요. 백성들은 지금 보면은 새로운 사상, 동학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최저우가 처형이 됨으로써 동학은 불법화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교세를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것은 많은 대중들에게 상당한 어필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갖고 있는 만약 슬라이드만 보는, 동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학원에서 제공하신 소책자를 다 갖고 있을 텐데, 그 소책자는 양쪽으로 펴게 되면 흐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다 되잖아요. 근데 방송 사정상 우리가 이걸 좀 끊어놨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체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줄은 직권층과 관련된 개화를 추진한, 맨 윗줄은 역시 위정척사와 관련된, 나중에 이게 어디로 연결될까요? 의병으로 연결되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동학은 동학농민전쟁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다 둔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내용들은 지우도록 할게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를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소방직 같은 경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예. 이모군란으로 인해서 개화 세력이 이제 분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개화의 방법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자, 동도서기를 주장했던 온건개화와 친일 문명개화를 주장했던 급진개화. 친일 문명개화라는 게 뭘까요? 문명개화라는 건 법과 제도도 바꾸자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급진파들이 정치적 입지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반발, 일거의 정권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 갑신정변이라는 걸 알 거고요. 갑신정변으로 인한데 지금 아까도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외국 군대가 충돌할 뻔해요,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우리나라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청과 일본이 충돌할 뻔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갑신정변 이후에 러시아로 이렇게 접근을 시도하니까, 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검은도를 이렇게 점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열강각축이라고 그러죠. 그 열강각축에서 한반도 중립화론 같은 것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갑신정변에서 끝나면 안 돼. 갑신정변, 열강각축, 한반도 중립화론 같이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주도권은 넘어갔어요. 누구한테? 온건개화파로 넘어갔고, 온건 세력은 대부분 이제 민씨 세력이죠. 한 기록을 이렇게 보면은 이때 당시 중앙정계에서 이제 민씨 가문에서 진출한 사람만 200여 명 된다는 그런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 뭐 거의 이들이 요직을 장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1890년대에 개화정책반대가 아니고요. 이건 조금 고쳐야 되겠네요. 개화정책반대가 아니고 1890년대는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의병 전쟁으로의 의병 1890년대 의병 전쟁.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거를 잠깐 보면 1890년대 이제 을미 의병으로 이어지니까 그거를 1890년대에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도 있지만은 이제 의병이라는 거 하나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런 상태에서 이런 모든 사건에 이 근현대사에서 여러분이 많이 좀 주의해야 될 그 부분이 바로 이거죠. 바로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것이 하나의 스모킹 건이 된다. 왜냐하면요. 보세요. 동학농민전쟁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갑오개혁으로 이끌어지는, 이 갑오개혁으로 이어지는, 예. 1년의 흐름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것도 우리가 잠깐 보자면, 그러한 것은 뭐로 이어지죠? 을미사병과 을미개혁, 아간파천, 독립협회까지 1896년까지 거의 한 2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894년서부터 1896년까지의 그 격변, 한반도에 있었던 우리 근현대에서 있었던 그 격변이 이렇게 시작점이 바로 동학농민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책에서 보다 보면 무슨 사건, 무슨 사건이니까 그냥 무조건 외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이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급진적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동학농민전쟁이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잠깐 옷을 좀 벗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의도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봉기 때는 이제, 패전개혁안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반봉건적이었죠. 어쨌든, 동학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청일 전쟁의 직전까지 갔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접개혁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본 보고 나가달라고 그러죠.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위태롭게 됐어요. 왜? 청도 지금 철수하자고 하니까. 일본이 꺼낸 카드가 바로 이 경복궁 점령입니다, 여러분. 예. 일본은 왜 경복궁을 점령하려고 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 고종임금을 겁박해서 고종임금으로부터 청나라를 물리쳐달라는 확약서를 받고자 했어요. 결국 그 확약서를 받아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일본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명분, 우리나라의 개혁을 돕겠다. 그 명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갑오개혁을, 우리나라 이제 그 개화파 관료들을 중심으로 갑오개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물론 그 갑오개혁 때 이제 섭정으로는, 흥선대원군이 다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예. 이 갑오개혁 1차 개혁의 중심기구를 군국기무처라고 해요. 초법적인 기구죠. 뭐 법령 한 250여 개를 그냥 뚝딱뚝 되는데 뭐 신분제도 철폐되고 말이죠. 과거제도 폐지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 승기를 잡은 다음에 2차, 예, 바로 박영효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1차와 2차 들어오기 직전에 동학이 다시 들고 일어나죠. 예. 이게 2차 봉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올라올 때, 일본군과 정부는 동학의 진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금치란 곳에서 동학군이 패퇴하고 동학이 수많은 사상자를 내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오개혁과 그 다음에 청일전쟁과 갑오개혁과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런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뭐 삼국간섭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에 대해서 러시아가 그 압력을 가한 거죠. 그래서 이거 삼국간섭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사건으로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이겼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갖지는 못합니다. 삼국간섭으로 러시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네. 그게 이제 바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삼국간섭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아주 폭압적인 것이었어요. 명성황후 시대입니다. 러시아로의 접근을 하던 사람을, 그 사람이 이 명성황후가 브레인이니까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고종임금은 공포에 떨면서 이 3차 개혁, 이른바 을미개혁이라고 하거든요. 3차 개혁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 3차 개혁에서는 단발령 같은 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종임금이 머리를 깎아야 되는 그런 일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죠. 자, 이런 상황에서 고종임금이 이른바 한판 뒤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아간파천이다. 러시아 공상하도록 멋지게 탈출에 성공합니다. 하자마자 내세운 게 뭐예요? 자, 지금 개혁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모두 역적이니 포살하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갑오개혁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되돌려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근대적인 뭐 신분제 철폐, 과거 철폐 이런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오개혁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죠. 예. 자, 이 정도 됐을 때, 명성황후가 시해됐을 때 당연히 의병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예. 대표적 의병장 유인석 같은 분입니다. 제천 의병장이었죠. 예. 물론 이제 아관파천 시기에는 고종이 의병을 해산해다 하라고 이제 이렇게 조칙이 내려져서 을미 의병은 주로 해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을미 의병은 상당히 봉건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근왕적이죠. 왕을 위한다, 이런 의병이었다. 물론 항일적인 거는 뭐 당연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아간파천 시기에 만들어진 개화의 민간단체가 있었는데, 우리 그 단체를 독립협회라고 하죠. 예.
제가 여기다 민간단체라고 했죠. 별표 3개입니다. 이게 별표 3개. 민간단체. 개화라고 하는 흐름을 쭉 보면 알겠지만 전부 집권층들이 중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민간단체가 됩니다. 원래는 독립신문을 만들려고 했고, 그래서 만들었고, 그 독립신문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언문이라고 하는 문을 없애고 독립문을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협회를 독립협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민중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독립협회의 노력 중에 하나에 의해서도 고종임금이 러시아 공산에서 돌아오죠. 그때 우리는 모두 새로운 제국을 꿈꿨어요. 그래서 고종임금이 대한제국을 세우고 선포하고 지금의 경운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한제국 때 있었던 것을 우리는 광무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가능했던 게 뭘까요? 러일의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간파천 시기서부터 을사조약이 되는 요 시기까지의 핵심은 러일의 균형입니다. 세력 균형 때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중흥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게 안타까움입니다. 예. 자, 그게 바로 뭘까요? 러일 전쟁입니다, 여러분. 러일 전쟁. 이게 그냥 러일 전쟁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운명을 바꾼, 우리나라의 운명을 뒤집은 전쟁이다. 당시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뭐 러시아가 이기든, 특히 뭐 일본이 이기면 우리나라 지켜주겠지, 보호해주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을사조약이죠. 자, 여기 나오는 이런 조약들, 지금 제가 흐름만 적어놨지만 실제 근현대사에서는 그 조약문을 가지고서 이 조약문과 조약문 2개를 놓고 가조약문과 나조약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은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건 그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약문으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뭐 참담한 거잖아요, 을사조약. 예. 그러면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면서부터 나라를 되찾자는 운동, 이른바 구국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구국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러일 전쟁과 구국운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전은 사실 뭐 근대 국가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흐름을 좀 정리 잘 하시는데, 당연히 이제 의병에서도 변화가 생기죠. 러일 전쟁 이후에는 을사의병입니다. 평민의병, 신도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신도석이 뭐 평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국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일반 대중들 다 참여한다. 이게 그 핵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자,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국운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자, 이런 구국운동의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볼까요? 예. 자, 다음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예. 좀 단촐하죠? 구국운동으로의 전환이 됐을 때, 개화계열과 그리고 저 위에 보는 의병계열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의병계열에서는 의병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 핵심은 고종퇴위였어요. 아주 상징적 인물이었던 고종을 퇴위시키려고 했어요, 일본이. 그래서 고종퇴위에 의해서 의병전쟁이 일어난다. 서울 진공작전도 있었고요. 자, 그때 개화계열에서는 수십 개의 단체를 만들어요. 한 40-50개 정도 되는 수많은 그 개화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역사학자들은 그 개화단체의 그런 활동들을 애국개몽운동이라고 1980년대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 당시 사람이 1980년대, 이 시기 1900년대 초반에 나 애국개몽 운동한다 그러면 틀리는 말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예요? 실력을 양성하자는 거죠. 이 실력 양성은 무엇과 관련했어요? 사회진화론이란 거예요. 사회진화론. 서양의 논리죠. 약육강식의 논리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는 약자니까 실력을 양성하자,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물론 이러한 그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 있죠. 여긴 뭐 내가 써놓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민회 같은 단체가 등장하죠. 공화정치 주장했잖아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국개몽운동과 의병전쟁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시기가 언제가요? 3.1운동쯤 가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나라를 건질 수는 없었다. 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 있는 국권 피탈이죠. 일본은 총독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일제히 침략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왜 일제히 침략 정책을 해야 됩니까? 일제히 침략 정책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 민족의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일본의 정책에 대응한 독립운동이 돼야지 일본과 무관한 독립운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제의 침략 정책이라는 걸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거의 뭐 매년 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크게 보면은 세계의 전환점, 이 전환점에 의해서 정책이 바뀐다는 게 핵심이 되겠어요. 일단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내가 이걸 다 읽지는 않을게, 시간 관계상.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1900년대 일본의 목표는 조선 병합이에요. 그래서 러일 전쟁을 하잖아요. 을사조약 체결하고 화폐 정리를 하고 경제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이렇게. 1910년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했어요. 그 다음에 하고 온 게 뭘까요? 식민지 기반을 조성한 거죠. 식민지가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자급자족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단 통치, 우리나라 사람들 잡아 누르는 거고, 또 하나는 토지 조사 사업 같은, 토지 조사 사업에서 뭐 약탈도 합니다만은 세금도 거뒀잖아요. 세금을 늘려서 그걸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식민 통치하면서 일본에서 단 한 푼 1원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식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무단 통치에 대한 민족적 저항이 있었어요. 3.1운동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한 당황해요. 7,000명 이상이 죽거든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3.1운동 없었더라면 우리나라 뭐 어떻게 될까요? 예. 그때 일본이 내세운 게, 자, 고도의 식민 통치를 해야 되겠구나. 핵심은 뭘까? 친일파 육성하자 이거지 뭐. 예. 예. 그러면서 조금 잘해주는 척 했단 말이죠. 뭐 경제적으로는 회사령을 폐지하면서 말이지, 누구나 회사 세울 수 있는 것처럼 해주지만 사실은 그거는 일본의 진출을 용이하게 한 거죠. 산미증식계 같은 거 말이야. 지주들한테는 유리한 거죠. 하지만 백성들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세계사 사건이 바로 이 대공황이에요. 경제에 있어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어떤 파국이 온 거예요. 이걸 바꾸기 위한 패러다임이 바로 이제 뭐 수정자본주의 같은 건데, 미국 같은 나라가 뉴딜 정책. 그러나 뭐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 힘들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야? 대륙 침략 정책이에요. 자, 전쟁으로서 경제 위기를 돌파한다. 그러려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항하면 안 되죠. 민족 말살입니다. 이렇게. 예. 그리고 전쟁. 만주사변, 그다음에 중일전쟁, 태평양전이 이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총동원령 내리고 인적 무적 수탈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일본의 침략, 그 단계별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좀 잊지 마시고 정리를 싹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 표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정리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제 침략 정책 됐죠? 그러면 민족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3.1운동입니다. 3.1운동. 예. 이건 뭐 별표 3개죠. 3.1운동이야말로 독립운동의 분수령이에요. 분수령, 물과 물을 나누는 거. 우뚝 쓴 산이잖아요. 바로 3.1운동입니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뭐 독립운동 했다는 말을 세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독립운동 주체 세력과 대중들이 상당히 유리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이 3.1운동마저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3.1운동을 묻는 문제는 많이 나와요. 근데 틀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구도를 잘 보셔야 돼요. 3.1운동 이전에 국내에서는, 그 이전에 독립운동이잖아요. 비밀결사들을 만든다. 일본이 무단 통치하니까. 대표적인 게 대한강목회 같은 게 있다. 공화정을 지향했고, 예, 무력투쟁을 지향했던. 그 다음에 해외로 망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해외에서. 서간도라든가 북간도라든가 연해도. 근데 여기 좀 복잡해요, 여러분, 요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복잡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참고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비밀결사라든가 독립운동 기지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서로 어떤 연계가 안 됐는데 그 연계가 됐던 게 3.1운동이다. 비폭력 무저항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력저항으로 바뀌었고, 예. 이러한 열기 거의 뭐 1년 가까이 했고, 일본 측 기록에는 한 1200명, 7200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독립운동 지원자 7,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무슨 뭐 한두 명만 죽어도 뭐 아주 사회가 떠들썩하는데 이게 참 엄청난 일이죠. 자, 이러한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곳에 있었던 정부를 하나로 수립해서 상하이에서 통합정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시정부 수립이다 이렇게. 네. 한성정부를 기반으로 하고 서울에서 조직됐으니까 가장 기반이 됐죠. 그 다음에 일찍이 상하이에 모여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까 해외 독립운동 기지에는 상하이도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 연해주잖아요. 연해주. 여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이들을 통합을 함으로써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죠. 그 임시정부의 전성기는요. 임시정부의 전성기는 1919년서부터 사실은 뭐 1922년까지 또는 23년 정도 이때 이제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열거든. 한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정도의 그 엄청난 열기가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역량을 외교 쪽에 쏟아붓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뭐 전 세계 역사, 제가 뭐 세계사도 딴 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이 역사 중에 외교로 독립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찾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대표회의라는 걸 열어서 한번 좀 논의해보자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돼요? 결렬되죠? 그게 이제 다음 장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임시정부가 이렇게 수립이 돼서 좋았지만 그 다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전성기가 바로 요 정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예. 자, 임시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좀 한 3, 4년 하던 상황에서 자, 독립운동이 이제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각 지역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민족의 독립운동장은 되게 어렵습니다. 단체도 많고 여기 언급된 단체 말고도 많잖아요. 연도도 많이 외워야 되고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끼는데요. 그렇더라도 결국 여기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사는 반복입니다. 어떤 교재가 됐든 뭐 제가 제 교재만 고집하지 않을게요. 반복이에요. 자, 시기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고 각각 중국 관내와 국내와 만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 아까 임시정부 얘기했으니까 중국 관내를 보면요. 임시정부의 세력이 약화돼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으나 결렬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임시정부는 어떻게 돼요? 소수파로 전락이 돼요. 1920년대 중반쯤 되면. 임시정부의 주도권이 상실됐을 때 그걸 주도했던 건 사실상 의열단입니다. 뭐 의열단 너무 중요하잖아요.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인데 그 의열단의 변화 과정도 중요합니다. 의열단의 단순한 의열투쟁을 넘어서서 황포 군관학교, 중국혁명의 엘리트들을 배출하던 곳이에요. 여기에 이제 김원봉 선생이 들어가서 사실상 그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장제스의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국민당의 지원을 이끌어냄으로써 중국 관내에서는 의열단이 앞서갔다. 그 다음에 만주 지역에서는 무장 독립 전쟁이 있었어요. 청산리 전투와 봉오 전투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통합을 통해서 뭔가 하나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두 개의 단체 정도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1920년대 이후에는 사회주의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이루어지죠. 근데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공산당을 만들고, 근데 민족주의자 중에 이런 자치론을 좋아하는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이들 이제 나중에 친일 세력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니까 서로 위기죠. 공산당도 조직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탄압하고, 그래서 민족유일당 뭐 하나 만들자. 신간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1920년 신간회를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광주 학생운동에 진상조사단을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1920년대라고 하는 것을
국내 따로 뭐 만주 따로 뭐 중국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통합적인 전체적인 구도를 그려야 된다. 이게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이어질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3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1930년대 만주에서는 이제 만주가 일본이 침략을 하니까 한중연합작전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한중연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1930년대. 다시 한번 한중연합은 1930년대입니다. 물론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서로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인들이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많이 뭉치죠. 그래서 여기는 민족주의 계열, 조선혁명군, 뭐 사회주의 계열은 이제 동북항일연군, 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일본의 만주국의 어떤 그 탄압, 일본의 탄압이 너무 셌기 때문에 만주에서는 대부분 이제 사회주의 계열은 소련으로 가고 우리나라의 그 민족주의 계열은 중국 관내로 들어가 버린. 어쩔 수가 없었죠. 자, 중국에서는 1930년대 의열당 계열이 저렇게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든가 뭐 이걸 통해서 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제외한 모든 세력을 끌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시정부는 위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래서, 다시 이 의열단을 벤치마킹 하죠. 이봉창, 윤봉길의 폭탄 투척. 물론, 이 연도, 한인애국단은 31년이고 투척은 3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국민당이 눈에 띄었어요. 지원하죠.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하나로 가니까 김구는 국민당이라는 걸 조직하고. 이게 좀 좌쪽이라면 이거는 좀 우쪽이었겠죠. 그래서 민족혁명당 계열이 이제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이른바, 중국 관내의 무장단체를 조직하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어땠을까요? 신간에는 곧 해산됩니다. 그러면서 뭐 문화운동으로서 뭐 문명대치운동 뭐 이런 게 있었지만 실력 양성운동이죠. 오래 지속될 수 없었고 결국 국가 총동원을 내면서 지하운동, 국내에서도 암흑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도 끝나고 30년대 후반에 가서는 이제 국내도 이렇고 그러면 이제 주로 활동하는 곳이 어딜까요?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것이 되게 좀 어려워하는데 여러분이 이 조선의용대가 1937년에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조선의용대에서 직접적인 일본과의 싸움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중국 공산당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그들과 연합해서 싸우자고 이제 감으로써 이게 바뀐다는 건데, 자, 그게 그 다음 장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조선의용대를 강조했으니까 잘 한번 보시고요. 가시죠. 자, 이 조선의용대 분열이에요. 예. 이지대를 중심으로 예난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과 연합을 했고요. 조선의용군이 물론 조선의용군은 이제 요건 요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조선 독립동원산에 조선의용군을 결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독립운동 단체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예난입니다. 그건 이제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는 뭐 의열당 주도가 됐지만 어쨌든 또 임시정부도 나왔으니까 이 둘을 하나로 합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하나로 합쳐지면서 결국 김원봉 선생이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1940년대입니다. 지금 제가 제목을 건국 준비 활동이라고 하는데 1940년대쯤 되게 되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일본한테 질 확률은 낮았다고 봐요. 누가? 그때 당시 사람들도. 미국이 이기면 우리나라는 독립이다 이런 생각하죠. 해외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는 일본이 이긴다고 떠드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몰랐지만 그러니까 이른바 건국 강령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강령이 나오는 시기가 1940년대다. 그러니까 강령이 뭐예요? 마스터 플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1940년대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이제 만주에서 소련으로 갔던 88 여단 같은 것이 이제 김일성이 여기서 김일성이 이제 뭐 대두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국내에서도 여운형 선생과 여운형 선생 중심으로 조선 건국동맹이 만들어지면서 조선 독립이라는 강령을 내세우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이 단체를 알았지만 자기네들의 안전을 위해서 놔뒀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해방이 이루어지죠. 예. 자, 그래서 40년대의 건국 준비 활동의 강령. 그래서
조선노동대 분열과 연합해서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좀 되게 흐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반복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해방 정국입니다. 예, 8.15 광복, 군정. 광복 직전의 건국 흐름,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뭐 임시정부도 있고 뭐 통일전선도 있고 했는데, 사회주의 진영은 이제 예난, 아까 조선독립동맹을 얘기했고요. 국내에서는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죠. 왜 건국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 미군이 들어왔을 때 대표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인민공화국이라는 걸 선포하지만 우파 세력이 탈퇴함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면 이제 군정상에서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좌우 대립이 나왔는데,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사료도 좀 넣어놨고 했는데요. 핵심은 뭐예요? 조선의 임시정부 구성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임시정부, 요거, 임시정부. 그러니까 정부를 그냥 정부가 아니라 임시정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임시정부를 도와주기 위한 미소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공산당 쪽과 임시정부를 받을 수 없고 신탁통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우측이 이렇게 분열하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에 대해서는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넣어놨어요. 뭐 자세한 순서는 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만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요. 큰 거 우리 한번 볼까요? 위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내세웠어요. 분단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미 1946년에 벌써 이런 소리가 나와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감각이 있습니다. 자,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건 아니다. 좌우합작이 하나가 되자. 여운형 같은 분이 중심이 되고 김규식이 중심이 돼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못하죠.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면서 사실상 한반도 문제가 어디로 가요? 유엔으로 가잖아요. 미국 한반도 문제 유엔 상정 1947년. 이 얘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어떻게든 지키려는 노력이었다면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미국이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소련은 왜 협약을 파기했냐? 그러니까 미국이 파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 놓고 유엔으로 가져간다. 유엔은 자기네들이 입김이 세니까. 이미 그때쯤에 이제 단독정부론이 많이 나오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1947년이 우리나라의 문제가 유엔으로 가는 해구나. 그것은 분단이 벌써 눈치 빠른 사람 많이 아는 상황이었구나.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결국 어떻게 돼요? 남한만의 단독정부 만들어지는 거죠. 이 단독정부를 막기 위해서 여기 남북협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걸 막지는 못합니다. 결국 정부는 수립됐죠. 북한도 정부를 수립하면서 분단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분단은 결국 뭘로 이어져요? 1950년, 제가 여기 쓰진 않았습니다. 6.25로 이어지잖아요. 6.25 사변으로 이어진 거죠. 이 45년 해방서부터 6.25로 이어지는, 6.25 포함해도 좋습니다. 1953년까지의 이 흐름에 대해서도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여러분이 좀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근현대사가 좀 어렵긴 한데, 지금 이 흐름도만이라도 좀 여러분이 좀 의식적으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뭐 많이 나오는 주제가 마지막으로 보면 민주주의 발전, 통일의 노력과 경제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가 기준이 돼야 된다고 갖고, 통일 정책, 경제 정책 이런 식으로 해서 봤는데, 뭐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연도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재헌헌법, 재헌 의원들인데 이 사람들의 임기는 2년이었어요. 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됐고
임기는 4년이었죠. 이렇게 임기를 나누게 된 이유는 그 다음부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이유는 맞물려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대통령 임기 4년과 국회의원 임기 2년.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잡으면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48년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56년에는 대통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중임을 금지하잖아요. 2번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승만은 지금 국회에서 대통령이 뽑은 상태에서는 다시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많았고 6.25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 일어나죠. 그럼 사서의견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니까, 독재적 분위기니까 북진 통일론을 주장했고, 북진한다는 것은 북한을 죽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보세요. 6.25 이후에 우리나라 다 파괴됐죠? 원조 경제에, 미국의 원조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이제 300산업 같은 게 발달하는 거죠. 예. 자, 이 흐름 그대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승만 정부의 이러한 독재, 대중들이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자, 4.19 혁명이 되겠습니다. 4.19면 보이죠? 네. 자, 민주주의 발전의 첫 번째로 많이 되는 게 4.19 혁명입니다. 물론 그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결론은 요거죠. 양원제,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게 핵심인데, 5.16 군사정변으로 인해서 9개월 만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제2공화국 때는 남북 자유총선거라는 식으로 이제 북진통일에서는 바뀌었고요. 하지만 군사정부 시절에서 통일운동 탄압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얘기되는 거, 이거 주의하세요. 경제개발 계획을 세운 거는 바로 이 제2공화국 장면정부가 되겠어요. 근데 그걸 약간 수정해가지고 적극 추진한 것이 이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걸 시작한 건 군정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의 뭐 업적 얘기를 하지만, 뭐 그런 게 있겠죠. 뭐 없다고 할 수 없는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은 민주당 정부다.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있고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이거죠. 적극 추진한 거는 이제 박정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박정희가 이렇게 군부 쿠데타를 일으킬 때만 해도 자기는 정치에 나오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시작을 했는데, 뭐 나라의 우국 충정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대통령이 되죠. 그게 바로 제3공화국입니다. 박정희가 대통령이 된 건 1963년이에요. 민정을 이양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2번 또 못했기 때문에 71년 그러니까 67, 71년 선거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2번밖에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3선 개헌을 해가지고 또 독재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이때도 북진 통일론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었고, 물론 8.15 평화통일선언이라는 게 이제 박정희가 처음 이제 이렇게 남북 간에 서로 평화적으로 가자는, 평화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이때이긴 하지만, 그리고 뭐 당연히 제1차와 2차 경제개발 계획이 이때 있게 된 겁니다. 주로 경공업이 육성되는 거죠. 자, 이런 급격한 공업화는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켰고, 그들은 노동운동을 하죠.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게 1970년인데, 자, 이런 상황이에요. 3선 개헌으로 해서 71년 선거에서 박정희가 다시 나올 수 있었고, 그는 김대중을 물리치고 대통령이 됩니다. 아슬아슬했죠. 뭐 부정선거라는 소리도 많이 있었고. 자, 3선 개헌의 위치,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하시고, 이것도 따져보면 돼요.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지 말고 연도를 잘 보면서 따져보면서 이게 이때쯤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대통령이 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대단히 불안했는지, 자, 유신이라는 걸 하죠. 쿠데타죠, 일종의. 대통령 간선제로 갔습니다. 통일제 국민회의 기억하시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독재란 얘기죠, 뭐.
자, 그런 상태에서 79년에 박정희가 피살될 때까지 우리를 그 유신체제, 그래서 제4공화국이라고도 하고요. 유신체제라고도 부르죠. 그때 7.4남북공동성명이 있었어요. 통일운동의 아주 이정표잖아요.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결. 요새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개발계획이 중화학공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기도 하고, 박정희의 피살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자, 새로 누가 들어오죠? 전두환 정부가 들어오죠. 5.18 민주화 운동이 있게 됩니다. 아주 뭐 초유의 사태죠. 정부군과 국민을 보호하라고 뽑은 군인들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무장한 군인들이 총뿌리를 국민한테 들이대고 국민을 학살한 초유의 이 참 비극적 사건입니다. 5.18 광주민중. 여기에 또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 전두환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헌법을 바꾸면서 들어온 게 제5공화국이죠. 81년이 기준이고요. 뭐 정의사회의 구현이란 말을 썼어요. 과연 정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이때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있게 됩니다. 군사정부인데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 시대의 경제의 특징이 이제 3조항이란 거. 80년대. 그래서 전두환이 이게 자기 업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포갑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런데 우리나라 뭐 위대한 민족이죠. 이런 거 보면, 자, 이러한 4.19에 있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이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을 펼쳤던 게 바로 제6공화국, 6월 민주항쟁이 된 거죠.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40년 4.19,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1980년 6월 민주항쟁. 뭐 셋은 사료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뭐 정리하셔야 되고요. 예. 하지만 군정이 끝나지는 않았어요. 헌법은 바뀌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노태우라는 사람은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북방외교란 걸 한다는 거. 즉 뭐 소련이 몰락하고 이제 러시아하고도 이제 소련하고도 그때 멸망의 직전에 국교를 수립했고, 중국과도 또 국교 수립하고는 북방외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북 관계도 이때 이런 게 많이, 요건 좀 많이 물어보잖아요. 유엔 동시가협했을 뿐 아니라 기본합의소에는 불가침까지 들어가거든요. 서로 침략하지 않는다.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요새 뭐 DMZ 지금 우리 판문점을 갖다가 지금 거의 개방하다시피 하고 지금 무장병력 다 철수한 걸로 지금 남북이 지금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던데요. 대단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다. 네.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아는 걸 테니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두 이렇게 뭘 흐름을 봤어요? 정치적 흐름들을 쭉 살펴봤다는 거예요. 요소요소마다.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근현대사는요, 그 경제, 사회, 문화가 우리 정근대사처럼 뭐가 뭐 어떤 제도 이런 것보다는 이런 정치적 흐름과 관련되어진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살짝,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김영삼 정부 때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뭐 김대중 정부 때 금모기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맞춰놨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리 정도만 이루어지면 되고,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각 정부에서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도 이 정도를 머리에다 두고서 근현대사 과목을 공부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27장의 흐름들을 모두 한번 좀 살펴봤어요. 물론 시간이 짧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도 자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중에 좀 더 공부를 좀 해보시고 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공무원 장원급제학원에 언제든지 접속을 하시거나 찾아오시면 최고의 퀄리티의 그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 모두가 한국사에 큰 도움이 되길 좀 바라고요.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들이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마지 않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